과거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합창단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동시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와 인기를 얻은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음악감독 박할린입니다. 박할린은 서쪽 연습실에 사악한 마녀라는 소문을 갖고 있습니다. 박할린은 자신의 소문에 대해 그건 다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되게 약하고 소극적이에요 라고 자신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박할리는 금쪽 상담소 최초로 고민이 없다고 말한 고객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할리는 물론 스트레스는 많아요. 하지만 어떤 일이 해결 안 된다고 해도 세상이 무너지진 않아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박할리는 굳이 하나 고민을 꼽자면 오해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고민이 없진 않을 거야 라고 오해를 해요. 행복하다고 말을 해도 오해를 해요. 사람들은 제가 행복한 모습이 그냥 싫은가 봐요 라며 나름대로의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또한 박할리는 속삭임, 사람 소리, 냉장고 같은 전기 소리는 불편해요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볼펜 딸깍이는 소리를 참을 수 없다며 은행에 가서 직원들, 볼펜 소리를 막으려 손잡은 적도 많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은영 박사는 미소포니아란 게 있어요. 특정 소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현상이에요. 이거 관련된 대뇌가 상황 파악 능력이나 결과 예측 능력을 담당하는 뇌예요. 소리에 예민한 사람들 중엔 창의적이라 음악 활동에 재능이 있기도 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박할린의 가족사에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도 시한부 인생으로 주목을 받았었죠. 박할린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박할린의 아버지는 부산광역시 출신으로 전쟁 때문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 1950년대에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떠난 유복한 집안의 엘리트 학생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해외 유학생이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20명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부유하게 자랐는지 알만한데요. 당시에는 대통령이던 이승만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들에게 직접 써서 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박할린의 아버지는 대학 재학 중 5살 때 미국으로 이주한 리투아니아계 이민자 가정의 박할린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박할린의 아버지는 대학 재학 중 어머니인 아이린을 만났다고 합니다. 칼린의 어머니인 아이린은 5살 때 미국으로 이주한 리투아니아계 이민자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동양인임에도 키가 190cm가 가까울 정도로 건장한 체격이었던 칼린의 아버지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놀리기 위해 배워온 아리랑을 불렀고 이후 둘의 연애가 결혼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조국이 전쟁을 겪었고 비슷한 크기의 멀리 있던 조국이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던 것인데요. 국제결혼이 흔치 않던 시절 아버지는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결혼을 해 3명의 딸을 낳은 상태였고 가족 사진을 사촌 형님한테 보내 부모님한테 잘 말해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버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당시 부산 수영국제공항을 통해 세 딸을 끌어안고 먼저 한국에 와 시부모님한테 먼저 인사를 드렸고 이를 본 친할머니는 두 달을 들어눕고 말았다고 합니다. 박할린의 아버지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친할머니는 파란 눈 며느리의 충격을 받아 두 달은 아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분이었지만 어머니와 소통을 했다고 박할린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둘이 만나 낳은 세 자매 중 막내 박할린은 미국에서 출생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70년대 초반 박할린의 나이 3살 때 아버지를 따라 부산으로 온 가족이 귀국합니다. 그렇게 10살 때까지 부산에서 살게 됩니다. 어린 시절 박할린은 내성적으로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지냈고 서구식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8살 때부터 화교학교도 다닌 박할린은 언어와 국적의 장벽은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앞집 원지 친구들이 학교 숙제로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야 된다며 놀이터에 가서 모래를 주워 담고 있는데 갑자기 중학생이 오더니 너는 너희 나라로 가라며 혼을 냈고 그때 정체성의 혼란을 처음으로 겪었다고 합니다. 박할리는 이때 처음으로 음악을 접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의 집 근처 초량시장에 무용견습소가 있었는데 그 안에 피아노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용을 배우러 갔던 그는 피아노실에 난로가 있는 걸 보고 어린 마음에 따뜻한 곳에 있고 싶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박할리는 9살 때 가족 모두가 미국 LA로 떠나게 됩니다. 영어 영문학을 전공한 어머니는 10세 이전의 언어를 배우면
억양, 사투리, 발음 등 습득 속도가 월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언니들이 11살이 되기 전에 미국 유학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어를 잊어버린 파칼리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1년 먼저 간 언니들을 따라 1976년 미국에 간 파칼리는 언니들의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고, 공항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으며 겨우 언니들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외모가 서양 쪽에 가까워 미국에서 적응이 쉬울 걸로 예상했지만, 이미 한국 문화에 적응해버린 파칼리는 한국 특유의 문화와 미국 문화 간의 거리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파칼리는 바이올린을 하던 언니의 권유로 첼로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에게 첼로는 자세부터가 불편한 피아노보다 첼로가 몸에 자연스레 흡수되는 듯해 내게 참 잘 맞는 악기였다고 합니다. 첼로는 파칼린이 음악에 눈을 뜨는 기회를 제공했고, 한국에 사는 동안 영어를 잊었던 그녀는 다시금 미국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연히 첼로에 몰두하게 되죠. 이후 파칼리는 서서히 실력이 쌓이자 학교 오케스트라의 발탁, 연주에 참여하는 날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연극부와 합동 공연을 하면서 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연극반 담임이었던 미스터 영 선생이 조용히 앉아 첼로를 연주하는 그를 눈여겨보다가 그를 연극에 투입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칼리는 1인 5역을 연기하며 처음으로 뮤지컬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어요. 말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영 선생은 그런절 눈여겨보았고, 제게 스스로 빛이 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힌트를 주셨어요. 그때 무대에 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서든 첼로는 그럭저럭 잘 켜는 연주자가 됐겠지만, 인간이 눈부시게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건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미국에서 지내다가 파칼리는 다시 부산으로 와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방학 때 한국을 방문한 후 언니들은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파칼리는 혼자 남아서 한국 고등학교를 다녀보고 싶다며 고집을 부려 고등학교 2학년을 한국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칼리는 미국 학교와 확연히 다른 교육 방식에 또다시 적응을 하는데 애를 먹었고, 공부보다는 연극반 등 특별 활동을 하는 재미로 학교를 다녔고, 처음으로 무대에도 서게 됩니다. 이때 파칼리는 음악을 맡았던 대왕은 죽지 않는다란 작품으로 고교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대금과 가야금도 배웠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서 첼로를 전공한 파칼리는 대학 재학 중 1989년 대한민국의 MBC 대학가요제에서 사막의 비라는 곡으로 참가하여 본선 진출 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 서울대학교 국악과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는데, 살 때 부산에서 한국무용을 배우면서 음악에 대한 친밀감이 있었고, 국악의 멜로디에 이끌려 국악과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때 파칼리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판소리를 하던 명창 박동진에게 선택되어 사사하게 됩니다. 파칼리는 한국 생활을 시작하며 틈틈이 전극, 뮤지컬, 음악극, 무용, 작곡 등 기회가 주어지면 가리지 않고 공연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파칼리는 대학원 세미나에서 우연히 만난 판소리 명창 박동진 선생의 눈에 띄어 소리를 배울 기회도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박칼리는 박동진을 모시지도 않았었고, 같이 몇 번 식사한 정도로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마지막 날 식사 자리에서 박동진이 박칼린에게 넌 소리를 해야겠다고 하며 수업료도 받지 않고 박칼린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이후 박동진은 박칼린을 인간문화재 후계자인 전수자로 삼고 싶어해 직접 문화재청에 가서 문의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박칼린이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박동진은 매우 서운해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박칼린은 네가 외국 국적인 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는 박동진의 말 한마디에 모든 마음이 풀렸다고 합니다. 박칼린은 만약 그때 그 일이 성사되었다면 자신은 판소리의 길로 아주 깊이 빠져들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박칼린에 따르면 박동진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아따 저 양년 참 한국말 잘하네잉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박칼린은 국내 뮤지컬 음악 감독 1세대로 1966년 뮤지컬 명성황후에 들어갈 음악을 만들어 실력을 인정받은 후
지금까지 뮤지컬 음악 감독이라는 타이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엔 뮤지컬이 별로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박할린이 처음으로 음악 감독을 맡게 된 것은 연극 무대였습니다. 부산 시립극단에서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서울의 대학로로 자리를 옮겨 1987년 연극 불의 가면에서 처음으로 음악 감독을 맡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연극에 음악을 접목하는 것은 큰 역할이 아니었고 또 가난한 연극판에서 전문적인 음악인을 쓸 수도 없는 형편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연극 배우 중에 미국 대학과 서울대 석사 출신의 음악 학도인 박할린에게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박할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해내게 되었고 이후 결국 대한민국 1호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의 음악 감독을 시작으로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1995년에 관객에게 선보인 명성황후는 배우도 시설도 준비되어 있지 않던 황무지였을 때 박할린은 1995년부터 1997년 미국 뉴욕 공연까지 명성황후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일부 제작진들은 외국 출신이던 박할린에게 불신감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사건으로 인해 박할린이 인정받는 계기가 왔다고 합니다. 명성황후 대본과 기본 작곡은 되어 있었는데 편곡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을 때 20대 초반이었던 박할린은 호주로 달려가 피아니스트 둘이 피아노 앞에서 녹음기 하나 켜놓고 백지 상태였던 모든 음향 효과와 배경음악 등을 말로 표현하면서 밤새 만들어갔고 모든 편곡이 완성되고 CD가 완성되어 이를 들고 한국에 오자마자 연습실로 달려가 음반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배우와 제작진 40명이 모두 앉아 박할린이 만들어 온 것에 주목했고 주요 장면들의 배경과 조명, 음악들을 목소리로 묘사하고 모든 배역의 노래를 다 부르면서 2시간 넘게 공연을 혼자 재현하자 제작진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뮤지컬 명성황후는 1997년 한국 창작 뮤지컬 최초로 미국 브로드웨이에 진출했고 2011년까지 1000회 이상의 공연을 기록하게 됩니다. 박할린은 이후 오페라의 유령, 노트르담의 꼽추 아이다, 시카고 등 70편이 넘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박할린은 주로 신시 뮤지컬 컴퍼니에서 렌트, 시카고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작 뮤지컬의 음악 감독을 맡았다고 합니다. 박할린은 특히 렌트의 경우 한국 초연부터 2011년 공연까지 모든 공연의 음악 감독직을 맡았으며 2011년 공연에서는 연출을 맡았다고 합니다. 박할린은 또한 음악 감독 외에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 서기도 했는데요. 2011년 11월부터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의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으며 2011년과 2012년 방송되었던 코리아 갓 탤런트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고지전 마지막 부분에서 병사들의 합창 부분을 지도하기도 했고 또한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 게임계 폐막식 연출 감독과 미스터 쇼의 연출을 맡기도 했으며 2018년 5월 22일 개막한 뮤지컬 시카고에서 벨마 켈리 역을 맡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할린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남자의 자격 합창단을 맡게 되면서였습니다. 특히 당시 남자의 자격 합창단 편이 방송되는 동안 박할린 리더십이 화제가 됐는데요. 천하의 이경규도 박할린의 카리스마의 합창단 당시 립싱크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박할린 음악 감독이 스톱을 외치며 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며 지적을 해서 자신감 있게 노래를 부르지 못했어요. 한편 심사위원 등으로 계속 방송에도 얼굴을 비추던 중 한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집니다. 바로 박할린의 친언니로 추정되는 박켈리가 보수를 받고 누군가의 목숨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가 미국에서 보도된 것인데요. 때문에 박할린의 이름은 당시 실시간 검색어로 급상승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켈리에게 의뢰한 인물은 레바논 출신의 갑부 의사였습니다. 박켈리는 현지에서 부동산 업자로 일하면서 고객들의 부탁을 받고 건물 계약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맡아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갑부 의사의 재정관리인으로도 일했던 박켈리는 그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피해자를 해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이 청을 받아 사람을 해침 혐의를 받은 데다 검찰 측이 재판 과정에서 박 씨를 여자 제임스 본드라고 지칭하는 등 당시 미국 사회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숨진 피해자와 의뢰인, 의사는 내연의 관계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훗날 피해자의 아버지와 의사가 사업 문제로 갈등을 빚자 의사는 걸림돌인 피해자를 제거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추측했습니다. 이후 2013년 6월 파켈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파켈리가 파칼린의 둘째 언니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몇 달 뒤 한 다큐 방송에 파칼린이 가족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파칼린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혼혈로서 차별받았던 사연 등이 공개됐습니다. 파켈린은 밝은 모습으로 동생 파칼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세 사람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대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 이국적인 외모로 세 자매가 놀림을 받았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미국 사람이 지나가면 저기 미국 사람이 지나간다고 우리가 같이 놀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후 2015년경 파켈리가 재차 소환됩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보험 사기극을 공모한 혐의로 체포된 것인데요. 여기에는 2008년 사건의 의뢰인으로 지목되었던 카프 의사가 재차 등장합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환자 20여 명은 이 의사가 자신을 수술해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 의사의 조수들에게 수술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의사 일당은 서류를 위조해 보험료를 과다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1억 5천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켈리는 이 의사의 비서 역할을 해 공모 혐의로 체포됩니다. 박 씨는 허위 의료 서류 조작과 사기 공모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박 씨는 1,850만 달러에 달하는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박칼리는 신장이 안 좋아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2002년 피로 때문에 병원을 갔다가 양쪽 신장이 모두 손상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신장 이식을 권고받았지만 평생 투석해야 한다는 말에 치료를 포기했어요. 신장이 안 좋아요. 한번 안 좋아진 신장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픈 것을 잊고 살아요.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는 보도에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분명 제 신장은 나쁜 상황이에요. 하지만 신경 안 쓰고 살고 있고 아픈 사람 치고는 나름대로 깔깔거리며 건강하게 지내요. 물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신장을 갈아 끼워야 할지도 모르지만 시한부 인생으로 불릴 정도는 아니에요. 만약 5분 뒤에 죽는다고 해도 후회가 없어요. 진짜 저는 후회 없이 살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뿌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가도 여한이 없어요. 얼마 전 방송에서도 과거 신장병 투병을 했던 때를 이야기했는데요. 박할리는 쉽게 얘기해 죽다 살아난 거예요. 평생 관리해야 해요. 저는 너무 열심히 살아와서 눈을 감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편이에요. 라고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공연 연출가 파칼리는 현재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결혼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그녀는 여윳돈이 있으면 물건보다 경험을 사는 일에 쓴다던데라는 질문에 어려서부터 집안에 굵직한 세간살이가 없었다며 가족 전체가 그런 분위기다. 미니멀리스트라고나 할까? 대신 여행을 많이 다녔다. 엄마가 딸 셋을 데리고 자장면 먹듯 여행 다녔다고 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행을 자주 다니던 파칼리는 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금까지 매년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한 동네에 모여 사는 배우 최재림, 전수양 작가와 여행 다닌다며 떠날 땐 함께 가지만 가서는 각자 알아서 논다. 돌아오는 날도 다르다.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하고 게임만 하기도 하고 종일 돌아다니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파칼리는 결혼에 대한 소신을 확실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또는 연애에 대한 질문을 질리도록 파닥했다. 지금 타이밍엔 생각이 어떤가? 라는 질문에 그는 인상 깊은 답을 내놨습니다. 첫째, 결혼이라는 시스템이 날이 갈수록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다. 셋째, 오늘날의 연애를 물으신다면 이미 충분히 했으므로 안 해도 된다. 넷째, 살면서 한 번도 외롭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일과 가족과 동물과 사랑을 주고 받고 사니 누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귀찮을 것 같다. 지금 누가 옆에 붙어 있으면 너무너무 싫지 않을까? 한때 파칼리는
18살 연하의 뮤지컬 배우 최재림과의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박할리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나? 라는 질문에 전혀 외롭지 않다. 내겐 특이한 가족이 있다. 내가 선택한 가족이다라며 뮤지컬 배우 최재림과 전수양 작가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이어 20년 전부터 한 동네에서 이웃사촌으로 지내고 있다면서 리더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집에서도 그걸 하고 싶지 않아서 동물 가족들을 빼고 누구도 집에 들이지 않기로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도 집에 안 들릴 건가? 라는 질문엔 마음에 드는 남자라도 옆 골목에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자신만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18살 연하인 최재림과 열애설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그녀는 최재림도 같은 질문을 계속 받다 보니 그냥 우리 만나요 하더라. 그리고 진짜 매일매일 만났다. 전화도 매일 해서 스케줄과 식사 등 안부에 대해 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제 최재림도 장가갈 때가 됐다. 참한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면서 최재림은 진짜 가정적이고 가족을 원하고 아이들을 좋아한다. 착한 여자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보통 사람은 첫눈에 반하지 않나. 최재림을 오디션에서 처음 봤는데 얼굴은 새카맣고 한쪽으로 길게 늘어뜨린 머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최재림의 첫인상을 고백,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재림은 과거 출연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박할린 선생님은 내게 멘토이자 친구이자 친누나 같은 사람이다라며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나 혼자 산다에 나와 박할린과 스스럼 없는 일상을 공개하며 친누나 같은 사이임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박할린은 원래 결혼을 했었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박할린의 전 남편은 연극인 유울상 씨인데 원래 성격은 별 문제가 없지만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산 레퍼토리 시스템의 창단 10주년 기념 맥베스 공연에 전 남편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박할리는 아직까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박할리는 서울 근교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유기묘들을 친구처럼 엄마처럼 돌보며 말맞다나 외로울 틈 없이 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공연 연출과 심사위원으로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할린의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합니다.